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는 방금 했으니까 잘했어요. 이제 다 좋은 소리만 할 거야, 이제부터. 잘했어. 지금 고생했어. 아침에 나오느라고. 그리고 뿌듯하구만. 결국 내 자랑인데. 괜찮아.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괜찮아. 진짜 지금까지 하나도 이제 방금 녹화 시작했거든. 앉아. 오케이. 숙제했니? 오! 고마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오늘은 다 끝내고 합시다. 일단은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있다면 어떻게 이제 남는 시간 동안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감을 잃지 않을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자, 이제 페이지는 우리가 비문학부터 하면은 안 그래도 짜증나니까 여러분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이제 21쪽 시문학부터 봅시다. 시문학 시문학. 여러분 뒷반 애들은 제가 뭘 본다고 했어요? 인강을 봐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끝냅니다. 알겠죠? 우리는 다 끝내고 걔네들은 네, 덜 떨어지진 않았지만 좀 떨어지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번 이제 그 가와 나 이제 보면은 일단 시문학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프리 요령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 보기를 보고 보기의 관점을 파악한 다음에 뭘 하라고 했어요? 제가 자, 작품을 네, 분석하라고 했죠. 자,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제가 내용 문제 풀고 어떤 문제? 형식 문제 풀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기 관점부터 이제 분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 분석할 때 항상 이 관점대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렇게 별 관점이 나와 있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이 안 나와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봅시다.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시문학에서의 핵심은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뭐다?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문학을 볼 때 대체로 어떻게 보냐면은 이것들을 위주로 보지 않아. 이것들을 위주로 보지 않고 어떤 거를 위주로 봐요? 비유, 상징, 반어, 역설, 풍자 위주로 보잖아. 그치? 한 문제만 맞추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어떤 문제 정도 맞출 수 있을까? 여기서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있지? 이 문제 하나 맞추려고 그렇게 배우는 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잖아. 그치? 일단은 여러분들 저 사람이 왜 내가 예전에 했던 대로 공부를 안 시킬까? 왜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것부터 설명을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것부터 설명할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요. 내가 느끼기에. 여러분 공부는 무조건 가성비입니다. 알겠죠?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고 싶지. 하는 것보다 안 나오면 안 하고 싶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분석을 하고 다음에 이제 표현 방식에 대한 지식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거 기억합시다. 알겠죠? 네. 자, 제가 본문 보라고 했어요? 보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보지 말라고 했죠? 대신 뭐는 보라고 했어? 제목이랑 이제 작가 이름 정도는 보라고 했죠. 여러분 김영랑 모라니 피기까지는 체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굉장히 알만한 작가입니다. 알만한 작가의 알만한 작품이에요. 중요한 작품입니다. 자, 다음에 한민복의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있죠. 처음 봤습니다. 모르는 작가의 모르는 작품. 제가 항상 시문학에서는 아는 작가의 아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는 작가의 모르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다음에 모르는 작가의 모르는 작품.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묶인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아는 작가의 알만한 작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아직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 그 이유는 뭘까? 왜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수능 언제 봐요? 몇 년 뒤? 3년 하고도 11월이니까 3달이 남았습니다. 3년 하고도 3달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틀려도 괜찮아요. 알겠죠? 만약 지금 듣고 있는 고3들이 있을 수도 있다면 너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제 옛날 제자들이 생각이 나는군요. 이제 졸업사진 찍고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근데 옛날에 비해서 얼굴이 역변했습니다. 나쁜 놈이, 죄송합니다. 옛날이 더 귀여웠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여기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보기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시에서는
대비되는 정서나 태도, 이미지가 제시될 때 화자가 처한 대상이나 인식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여러분 정서, 태도, 이미지 제시될 때 상황이나 그런 게 강조가 되겠죠. 내가 그랬잖아. 내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 방식 쓴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크. 상반되거나 이질적인 정서나 태도, 이미지들이 함께 나타날 때는 표면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러분 모순 동그라미 보자마자 드는 생각 어떤 표현 방식? 그렇죠. 여러분 모순이니까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딱 생각이 나야 되겠지. 그게 중요해요. 역설을 아는데 모순을 모른다? 그거는 절반만 아는 겁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우린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지만 시인은 체크. 또 이게 중요하겠죠?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표면적 진술 너머에 있는 높은 차원의 인식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역설의 개념을 졸라 어렵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역설. 그러면 이 두 시 모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랑 나니까 역설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이 가 작품과 나 작품이 모두 뭘 말하고 있다? 역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은.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한번 작품을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푸는 것처럼 갈게. 알겠지? 자, 볼게요. 자, 일단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입니다. 제가 옛날에 살짝 언급해 드렸을 수도 있어요. 이 시의 맨 마지막 부분. 찬란한 슬픔의 봄. 했냐 안 했냐? 했었죠. 그 시예요. 자, 한번 봅시다. 화자 누굽니까? 자, 바로 화자부터 뭐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가시에 좀 이제 필기를 좀 이제 한번 구조화시켜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의 화자는 누구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네? 봄을 기다리고 있죠? 네. 다시 봄을 기다려.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어때? 슬픔 또 그림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목이 주제를 파악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민재야, 이 시의 제목이 뭐니? 모란이 피기까지는 좋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뭘 기다리겠어요? 뭘 기다리겠어요, 얘가? 모란이 뭐? 피기를 기다리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모란이 피길. 모란은 언제 피니까? 봄에 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쉬워 어려워? So easy 하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이 시의 그 내용 뭐냐면 내가 다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면서 느끼는 슬픔과 그리움 끝. 됐어요? 나는 모란 좋아해 싫어해? 네, 그렇게. 아, 맞아. 그리고 어저께 제가 살짝 그분과 밥을 먹는데 사랑이 좀 식었나 보다. 반지를 자꾸 빼고 오네. 아니,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시더니 왜 애들이 대답을 안 하냐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니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이거라고. 그러니까 나밖에 안 들린다고 하니까 이제 안 찍어보 원래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여러분들 목소리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민석이처럼 뭐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대부분 안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지금 녹음이 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소리는요 제가 안 써요. 왜냐면 울리거든요. 근데 이걸로 따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됩니다. 왜 슬레이트 치는지 알겠죠? 녹음이랑 영상이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슬레이트를 따는 거예요. 그럼 슬레이트 딱 치는 소리가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딱 싱크가 맞아요. 제 목소리하고 입하고. 나 나름 맥북도 있고요. 아이패드로 맨날 동영상 편집하고 있고요. 맥북을 한때 유튜브 조대성으로 한번 해보려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맥북 그것도 제일 좋은 걸 샀어. 그때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걸로 사놓고 딱 모셔만 두고 있죠. 지금 맥북으로 서핑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서 집에서. 제거 그 집에 그 본체가 맥북이에요. 본체 맥북, 그다음에 모니터로 연결해가지고 탁탁탁 맨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능 낭비죠, 그쵸? 재능 낭비가 아니라 돈 낭비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슬프고 그립네요. 안 샀을 때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차라리 윈도우나 살 걸. 자, 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한번 나 그날 슬픔도 배불렀다. 자, 여러분, 나 화자는 누구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 이사 끝내고 뭐 하는 상황? 끝내고 짜장면 먹으면서 누굴 봐요? 어? 그렇죠. 중국집 뭘 봐? 부부를 보죠. 근데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어때? 슬프지만 어때요? 슬픈데 어때? 슬프고 배부르고 한 그런 상황이죠. 일단 슬픕니다. 이렇게만 합시다. 자, 그러면 나시는 뭐예요? 내가 이사 끝내고 짜장면 먹으면서 중국집 부부를 보면서 느끼는 슬픔입니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나는 그 모습이 어때요? 아름다워요. 이게 핵심이에요. 슬프다고 하면 그냥 중국집 부부의 비참한 삶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슬픔으로 가면은 중국집 부부가 얼마나 찌질하고 안타깝게 사느냐야. 근데 아름다워요. 그러면은 이 중국집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슬프지만 아름답다. 말은 잘 안 되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으니까 여러분 몇 번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3번. 바로 해도 되겠죠? 네, 섭섭해 우옵내다.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꽃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화자의 태도가 대비되면서 화자의 기다림이 강조되나요? 섭섭해서 울어. 아직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대비가 되죠. 섭섭해서 우는데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기다림 강조되죠. 다음. 자, 찬란한 슬픔. 모순된 진술 맞죠? 여러분 말이 돼요? 자, 그럼 모순된 진술을 어떻게 찾는지 알려줄게. 자, 봐봐. 찬란한 슬픔 보세요. 자, 여러분 찬란한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슬픔 부정.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모순된 겁니다. 자, 찬란한 슬픔 나왔죠? 자, 그래서 표면적 진술 너머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결국 이게 왜 찬란한 슬픔이냐면요. 자, 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했죠. 모란이 펴요 안 펴요? 피면 기분 좋지. 근데 모란이 언제 져요? 봄.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찬란한 슬픔의 봄이에요. 봄에 꽃이 피기도 하지만 꽃이 지기도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아름답다. 나는 기다리지만 이때가 슬퍼.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게 역설입니다. 하는 게. 자, 다음에 자, 연약한 반죽과 튼튼한 미래. 이미지의 대비 GS. 예, 요새 GS 건설이 좀 죄송합니다. 예. 순살 아파트 죄송합니다. 요새 순살이 유행인가 봐. 자,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희망을 잃지 않은 중국집 부부의 튼튼한 미래. 괜찮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상한과 눈물처럼 아름다워. 중국집 부부를 향한 태도가 대비됐죠? 그래서 긍정적 인식이 부각되죠? 자, 다음에, 슬픔도 배불렀다. 화자 자신에 대한 만족감? 여러분, 이거 슬픔도 배불렀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느끼는 슬픔, 얘에 대해서, 얘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좀 낫다는 뜻이에요. 만족감인가요? 여러분, 지혜가 오늘 시험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자주 있겠지만 한 2개 틀려갖고 엉엉 울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장소연이 지나가는데 자기는 3개 틀렸어요. 나는 3개 틀렸다 하면서 다리 가고 있어요. 갑자기 눈물을 그치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이런 식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가 2개 틀리고 너가 3개 틀렸는데 얘가 2개 틀렸다고 인생 망하는 듯이 울고 있었는데 쟤를 보고 쟤가 근데 하하 난 3개 틀렸어 하하하하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딱 이 상황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은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나도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정답 몇 번이죠? 5번입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죠? 자, 여러분 A, B에 대한 생각. 여러분 5월 어느 날입니다. 여러분 시어의 의미 파악인데 여러분 5월 어느 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죠. 모란 빠이. 그쵸? 자,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요. 자,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자, 짜장면 먹고 누구 봤어요? 중국집. 그렇죠. 부부 본 날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그 똑같은 날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시어가 나오잖아? 그럼 앞뒤 맥락을 봐봐. 앞뒤를. 이렇게 시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앞뒤를 봐봐. 자, 그 어느 날은 뭔 일이 있었어? 뭐라? 자, 지금 이민주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걸렸다. 자, 어느 날 빨리 봐. 자, 여러분 어느 날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모란이 졌어요. 자, 다음에 그날은 뭐예요? 짜장면 부부를 본 날이죠. 됐어요? 자, 봅시다. 자, 가장 적절한 거예요. 대상과 속통이 확대돼요. 죽었다니까 대상이. 다음. 자, 다음에 A는 대상과의 유대감을 느껴요. 떨어진 다음에 유대감을 느낍니까? 다음. 삶의 희망을 찾아요. 죽었는데. 다음. 대상의 소멸로 인해 슬픔을 느낀 시간 어때요? 괜찮죠. 자, 다음에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한 시간 맞나요? 네, 그래서 4번입니다. 다음에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그럴 수 있어요. 죽었으니까. 자, 근데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까? 희망까지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선생님, 그래도 튼튼한 반죽을 보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국어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딱 객관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자, 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여러분 색채어를 활용해서 대상의 불변성을 강조한다.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색채어 동그라미. 색채어 어디 나와? 이 색채어 있나요? 색깔 없죠? 제껴. 그럼 이거 무슨 심상이에요? 시각. 오케이. 심상 뭐예요? 심상하면 사실 그렇죠. 근데 머릿속에 지금 정이 떠오르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가 심상을 생각하니까 노란 아줌마가 한 명 떠오르는데 그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다? 감각적 이미지를 말한다. 근데 그것은 5가지 감각이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멈춰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놓자고. 알겠습니까? 네, 잘했어요. 정하는 거. 자, 다음에 여러분 변형된 수미상관의 구조. 여러분 체크. 수미상관. 자, 여러분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미상관.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거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 C에서. 근데 이거를 우리는 햄버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샌드위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맨 위에 빵이 있고 잡다한 게 있고 다음에 맨 밑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죠.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두 개가 똑같죠? 근데 햄버거는요, 위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죠? 다음에 뭐가 있죠? 다음에 밑에 빵이 있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달라요. 모양이 다르죠? 니네들이 햄버거를 이렇게 놓고 먹을 수 있는 이유. 정현이 데리고 와봐라. 정현이 데리고 오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다음에 토스트집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이거 물어보면 됩니다. 맞지? 내 말 틀린 거 아니지?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이제 효과를 좀 설명해 볼게. 효과. 자, 이렇게 처음과 끝이 똑같거나 처음과 뜻이 비슷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 수미상관이다. 됐습니까? 효과예요. 여러분 이렇게 잡고 먹으면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죠? 구조적 안정감이 부여되죠. 빵 빼봐. 빵 빼보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먹을 거야? 소스 손에 다 묻어 안 묻어? 묻잖아. 그래서 여기 빵을 하나 깔아주는 거예요.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려고. 그게 수미상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미상관. 자, 반복되니까 뭐가 형성돼? 그렇지. 이 정도 좀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반복되니까 주제가 어떻게 돼? 강조. 그렇죠. 부각 강조. 똑같은 말이죠. 자,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효과 벌써 3개나 말했어. 구조적 안정감, 운율 형성, 주제 강조. 여러분들 수미상관 하면은 뭐 처음과 끝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반복되는 이렇게 말하면 다 까먹는다니까. 그냥 햄버거 빵 생각하면 돼. 알았어? 햄버거야. 오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읽어보세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은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일단은 2번도 맞죠? 그쵸? 다음에 1번인데 자, 다음에 여러분 도치의 방식. 도치 체크하세요. 도치. 여러분 도치가 뭘까요? 도치. 도치에다가 적으세요. 여러분 문장 구조의 변화. 문장 구조의 변화.
여러분 마지막 문장 보세요. 마지막 문장. 문장이 제대로 돼 있어요? 문장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나는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문장 구조를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도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장의 어수는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딱 2주 전에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음성상징어 동그라미. 음성상징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요? 뚝뚝. 여러분 적으세요. 음성상징어에다 뭐라 적어야 됩니까? 의성어하고 그렇죠. 의성어랑 의태어예요. 여러분 의성어는 뭐죠?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거. 오리, 돼지. 네, 이런 식으로. 됐죠? 여러분 의태어는 여러분들 집에서 맨날 하고 있는 겁니다. 뒹굴뒹굴. 아니면 여러분들 싱글벙글 이런 거. 유튜브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작품의 표면에 나타난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나요? 어떻게요? 섭섭해, 서름, 뭐 서운케, 겁나 많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시문학 쉬워요? 어려워요? 소 이지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코딩은 맨 마지막에 합니다. 맨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여러분 비문학 귀무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쪽으로 넘겨서 2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이것도. 이게 좀 빡치는 게 뭐냐면 판결의 내용을 대입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비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배경 지식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배경 지식. 민주 또 누워? 뭐왜 애기들처럼 왜 한 또 템포 늦게 말하냐? 한 템포 늦게. 애기들 때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멍청이 같이 있지 말랬어. 예. 자, 보세요. 자, 그럼 비문학입니다. 여러분 비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비문학은 여러분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경 지식이 중요하고, 다음에 여러분 요약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요약 정리하면서 문단에 뭔 내용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읽고 그것을 사례에 적용해서 어쩔 수 없이 틀리는 문제를 만들어 내겠지만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일단 이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건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가설이라는 이 가설과 관련 있는 인문 지문이에요. 인문, 특히 이제 사회 지문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 2개, 인문 2개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죠? 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어떤 제약회사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뭔 생각을 합니까? 이게 약에 대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비문학 푸는 것 중에서 하나 설명을 안 했는데, 여러분 문제를 한번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문제를 한번 봐야 될 때가 있는데, 한번 지금 문제를 보면은 문맥상 A부터 E하고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있죠. 이런 어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휘 문제가. 원래 제가 어휘 문제를 가장 먼저 풀라고는 하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게 이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를 이게 이거 먼저 풀려면 안 풀려요. 그래서 좀 보류하겠습니다. 원래는 어휘 문제를 가장 먼저 풀고 나머지를 내가 풀라고 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휘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 이유는 안 읽어도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분만 읽고 풀 수 있기 때문에. 딱 A 쳐진 부분만.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같은 경우에 제가 풀로 읽고 이걸 맨 마지막에 풀 건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 어휘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어휘 문제부터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이거는 언제 할 거냐면 이따가 코딩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해보죠. 어떤 제약회사에서 병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신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전혀 쓸모없는 내용입니다. 자, 신약 개발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고 경영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 자,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가설 검정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네모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그렇죠, 중요하죠.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가설
검증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가설 검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가설 검증은 모순된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조대성은 잘생겼다, 조대성은 못생겼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갑자기 조금 서운할 뻔했어요. 갑자기 조대성은 못생겼다는 순간, 아, 잘생겼다는 순간 여기 쳐다봐 상처받을 뻔했어요. 웃지마 허수지. 응? 피넛. 자, 죄송합니다. 역시 만만한 건 허수씨죠. 좋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병 주고 약 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실험을 얻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가설의 참 거신을 판단하는 것. 가설 검증에 뭐가 나왔어요? 개념이 나와 있네요. 그쵸? 개념이 나와 있고, 자,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가설 검증을 위해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 신약이 효과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두 개는 체크를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이걸 설정해. 그리고 전자는 판단하는 네가 주장하려는 가설로 대립 가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대립 가설이 나오고, 다음에 어떤 가설이 나와요? 귀무 가설이 나오는데, 이것의 개념과 뭐가 나와요? 사례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대립은 뭐예요? 내가 원해, 귀무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귀무는 뭐냐면요, 조대성은 조대성은 잘생겼다예요. 네, 저는 이걸 증명하고 싶어요. 조대성은 못생겼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다? 대립. 네, 저는 자기 객관화가 나름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됐어요? 자,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대립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질병을 갖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입해보면 돼. 하지만 여러분 체크.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립 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증을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는 가설 검증 한다, 안 한다? 대립으로는 안 해. 자, 검증 안 해. 그럼 어떤 걸로 검증을 하겠어요? 이걸로 검증을 시작하겠죠. 검증 고고우. 네, 검증을 시작합니다. 자, 대신 보세요. 가설 검증에서는 귀무 가설의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확률에 근거하여 귀무 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여러분 귀무 가설의 검증 뭐가 나오고 있어요? 과정이 나오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여러분들, 자, 약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병이 있는 사람들 10명한테 투여를 해봤는데 9명이 고쳐졌어요. 그럼 어때요? 효과가 없다는 것은 틀렸죠? 그럼 이거는 맞는 거지. 그치?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신약이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을 했는데 병이 호전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귀무가설과 어떤 내용이에요? 어긋나는 내용이죠. 어긋나는 내용이 많았는데, 그러면 이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영자는 귀무가설을 버리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면 돼. 여러분 한편 체크. 한편 신약이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 아래에서 투약을 했는데 병이 안 나. 그러면은 귀무가설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러면은 출시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낫는 사람이 없을 거야. 진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지. 그럼 이거 채택해, 못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예요? 사례가 나왔죠. 앞에 사실은 귀무가설의 검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사례가 나오는 거죠. 사례는 이해가 안 됐을 때 읽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다음에, 자,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일단은,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 문단에서는요, 대립가설로는 안 해. 귀무가설로는 검증을 하는데, 그 과정이 나오고 뭐가 나왔어? 예시가 나왔어.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효과가 있어. 그럼 이걸 기각할 수 있어. 근데 이걸로 시작을 했어. 근데 진짜로
이게 맞아. 그러면 이것을 채택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문단이 끝나면 이게 뭔 내용이었지 하고 한 번 정도, 한 10초 정도만 생각하고 가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자, 볼게요.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오류 발생해. 여러분 체크 두 가지. 그럼 오류 어떤 걸 위주로 읽는 거야? 두 가지니까 한 가지, 두 가지를 위주로 읽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세요. 귀무가설이 참임돼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을 일종 오류라고 한다.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일종 오류에 뭐? 개념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례가 나오죠. 그쵸?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효과 없어. 근데 효과 있어. 라고 출시하는 걸 말합니다. 효과가 없는데 자 사례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효과가 있어 없어? 효과가 없는데 출시를 때리는 걸 말해요. 오케이? 효과가 있는데 출시를 때리는 거. 한마디로 효과가 없는데 귀무가설 그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걸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은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다음에 그리고 귀무가설이 참이 아닌데 기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을 뭐다? 이종 오류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럼 이종 오류의 뭐예요? 이종 오류의 개념. 그리고 뭐가 나오겠어요? 사례가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약효가 있지만 약효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이건 효과는 있어. 근데 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아요? 2가 훨씬 다행이죠. 효과가 있는데 출시를 안 했으면 그래도 괜한 사람은 안 죽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효과가 없는데 출시해서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 예를 들어 죄가 있는데 무죄라고 판단하는 거. 이거는 죄가 있는데 유죄를 죄가 없는데 유죄라고 때리는 거. 됐습니까? 죄가 없어. 근데 유죄야. 이거는 죄가 없어. 근데 이거는 유죄야. 죄가 있어. 무죄야. 됐습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말이. 이게 뒤에 나옵니다. 이러한 오류는 체크.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판결. 자,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은 유죄이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무죄이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무죄이다가 바로 귀무가설이죠. 자,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 자, 여러분 무죄인 사람한테 유죄 일종 오류.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자, 무죄인 사람에게 이거 읽고 좀 이야기를 해줄 걸.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 체크 일종.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 일종.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게 뭐다? 이종 오류에 해당한다. 둘 다 문제가 있네요. 그쵸? 자, 여러분 오류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여러분 몇 종 오류? 일종 오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일종 오류의 개념 사례, 다음에 이종 오류의 개념 사례, 그리고 이게 뭐와 관련된다? 이게 판결에서도 나온다. 됐죠?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 더 뭐다? 몇 종이다? 일종이다. 자, 일종인데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하지 못해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비해서 시장에 출시했는데 약의 효능이 없어서 그 회사가 신뢰를 잃는 위험이 더 크대. 또한 죄가 있는데 여러분 체크. 죄가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두 개를 엮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체크 여러분. 그런데 항상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면 체크하셔야 돼. 자,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는 없어.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 반대쪽 오류는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자, 심각이 일종인데 두 오류를 같이 줄일 수는 있다 없다? 줄일 수 없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간다. 됐습니까? 그리고 사례가 나와 있죠. 됐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건 안 읽어도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가설 검정 과정에서는 일종 오류가 낮게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효과가 있는 학생,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명이 아니라 100명 중에 한 명, 10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저도 갑자기 이해가 안 가네. 자,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하는데, 자, 예를 들어 5%라면은 100번 중에서 5번의 이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우연한 일로 보고 대립가설을 채택하지만 그 값을 넘어서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병이 낫지 않는 학생 수를 엄청 낮게 잡는 거야. 내가 투약을 했어. 근데 10명 중에 1명이 안 나왔어. 그게 아니라 100명 중에 1명이 안 나왔어. 그런 경우에 채택을 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갖는 것을 최대한 낮춰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유의 수준을. 그래서 여러분 5문단은 유의 수준에 대한 내용이네. 유의 수준을 어떻게 정한다? 낮게 정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또한 유의 수준은 체크. 실험을 하기 언제 정한다? 전에 정하고. 자, 다음에 이제 사람의 생명이나 이제 인권이 결부된 것이라면 유의 수준을 더 낮게.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된 게 있으면 더 낮게 정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립가설의 채택 확률을 더 낮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문제 풀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설 검정을 통해서 위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여러분 어디를 읽어야 될지 체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어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귀무가설을 기각할 때 새롭게 설정하는 가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이거 어디 읽으면 돼요? 그렇죠. 가설 검정의 개념 읽으면 되죠. 1문단 읽으면 되는 문제예요. 제껴. 1번 틀렸네. 자, 여러분 대립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몇 번입니까? 뭐 때문이에요? 바로 어디 나와 있어요? 2문단에 나와 있죠. 왜? 너무 많은 수를 대상으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자, 다음에 대립 가설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가설은 무슨 가설이에요? 귀무가설 1문단에 나와 있네요. 자, 다음에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함께 줄일 수 없는 이유는 몇 문단입니까? 4문단에 있네요. 자, 다음에 여러분 1종 오류와 2종 오류 중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4문단에 있네요. 읽으시면 되겠네요. 그쵸? 정답 몇 번? 1번.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사실 이거 풀기 위해서 이 짓거리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일치하는 거예요. 귀무가설이 기각되면은 대립가설은 채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아니면 도니까. 그치? 남자 아니면 뭐예요? 여자. 그치? 가운데는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덥다랑 춥다 있죠. 덥다 다 아니면 뭐예요? 아닙니다. 미지근하다 있잖아요. 근데 남자 아니면 없죠. 남여자 이런 거 있어요? 야 남자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 자, 다음에 이거 채택할 수 있죠. 다음에 판결에서 대립 가설의 기각 여부는 피고인이 판단해? 내가 무죄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판사가 결정하죠. 제껴. 개웃기죠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자, 다음에 귀무가설은 대립가설이 채택될 때 받아들여집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두 개는 반대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 기각돼야 되죠. 뭔 개소리가 이렇게 많은지. 자, 귀무가설은 참과 거짓을 알기 전까지 거짓으로 간주합니까? 아니 뭘로 가정해요? 참으로 가정하죠. 전부 다 이 가설 검정 이쪽이랑 이 판사와 관련됐으니까 3문단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쵸? 자, 다음에 신약 개발에서 경영자가 채택하고 싶은 거 I want 어떤 겁니까? 대립가설, 귀무가설? 대립가설.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잘했어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 10번은 빡치니까 11번부터 합시다. 여러분 유의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인권과 관련된 판단일수록 크게 설정해요. 여러분 5문단 읽어보면 여러분 이거는 5문단만 읽고 다 풀 수 있죠. 자, 더 낮게 설정하는 거. 자, 다음 볼게요. 자, 귀무가설이 참인 확률과 거짓일 확률의 차이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건 개념과 관련이 있으니까 유의 수준을 좀 더 읽어보면 나오겠죠? 틀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값을 낮게 정할수록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낮아진다. 맞나요? 네. 여러분 실험하기 전에 해요? 실험하기 이후에 해요?
하기 전에 한다고 했고, 자 다음에 여러분들 그 가설을 판단할 때 사용할 자료의 개수의 최대의 허용 범위예요? 그거 아닙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자 다음에 여러분 12번 봅시다. A부터 E까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A 봅시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모순된, 동시에 참이 되거나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다음에 E, 병이 호전된, 귀무가설과 어긋난. 맞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먼저 안 풀었겠어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의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무가설과 어긋난 경우죠. 맞죠? 자 다음에 C, 뭐냐면 귀무가설을 버리고 신약이 효과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고. 어때요? 괜찮죠? 자 다음에 D, 피고인은 유죄이다. 귀무가설 이거 유죄예요? 무죄예요? 왜? 귀무가설은 내가 채택하고 싶지 않은 거라니까? 판사는, 여러분 검사는 어떤 입장이에요? 난 쟤를 죽이고 싶어요. 이게 검사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건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만 더 합시다. 나머지는 1종 오류, 2종 오류죠. 자, 그래서 여러분 10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좀 쉬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아, 그냥 해. 빨리 끝내고 싶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자, 실제 상황이고 의사결정이에요. 여러분 귀무가설이 참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은 자,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일단은 귀무가설이 참인 경우. 일단은 참인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참인 경우에는 귀무가설이 참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 내가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자, 이거는 귀무가설이 거짓이면은 원하죠. 원해. 그래 안 그래? 원하는 거지. 자, 그리고 자 다음에 여러분 귀무가설을 기각 못함, 귀무가설을 기각함. 여러분 귀무가설을 이 기각했다는 것은 뭘 선택했다는 거야? 대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대립가설을 찬성했어. 그럼 뭐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바로 자, 봐봐. 자, 원하지 않아. 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제 그 원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게 오류죠. 여기 오류지. 무슨 오류예요? 일종 오류예요. 왜 일종 오류냐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채택했으니까. 그치? 자, 근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원하는데 기각했어. 그러면 이거는 잘했어. 그치? 잘했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눈치껏. 잘했죠? 왜? 자, 원하지 않았는데 대립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했죠? 근데 이거는 몇 종이야? 2종 오류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실제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는 A랑 C. 한마디로 원해는, 자 여러분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이거는 뭐예요? 원하는 경우에는 깜빵이죠. 깜빵이 아니야. 깜빵이 쳐넣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다음에 경영자가 신약이 효능이 판단하는 경우는 A랑 B. 한마디로 이거는 출시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대립가설을 채택하지 않았으니까. 그치? 넘어갑니다. 다음에 자, A와 D는 피고인이 내린 판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잘했죠? 잘했죠? 맞지? 그러니까 잘했어. 오류 없어요. 자, 다음에 자, 법원이 B를 줄이면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무죄로 판결해서 사회로 보내는 수가 늘어납니까? 여러분 B를 줄여요. 그러면 여러분 2종 오류를 줄이면 뭐가 늘어납니까? 1종 오류가 늘어나면 여러분 아까 법원에서 1종 오류는 어디를 읽어봐야 되겠어? 아까 여기 3문단을 읽어봐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 이 심각한 부분 여기 읽어보면 되겠죠? 어떻게 나와요? 앞으로 가서 읽어보면 자,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1종 오류. 다음에 유죄인 사람이 무죄를 선고하는 게 2종 오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 때리는 거죠? 틀렸죠? 4번. 다음에 제약회자가 여러분 이 C 여긴가요? C 어디야? 아, 네네.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신뢰도를 위한 거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우. 되게 어려웠죠?
여러분 조금 좀 더 쉬겠습니다. 알겠죠? 7분 이상 좀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하나 대응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